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매거진의 곽동수입니다.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가 시행된 지 일주일여 정도가 지났습니다. 내가 가입한 펀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고객들의 문의가 늘면서 하루하루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금융사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품이 어떤 조건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동하게 되는 사유가 어떤 것인지, 금융권은 이를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빠르고 실속 있는 더센 뉴스에서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네,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김영필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이동통신사로 옮겨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이제 펀드도 판매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시행된 지 일주일 좀 지났습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번 펀드 판매사 이동제 시행으로 예전에는 펀드 판매사로 옮기려면 펀드를 환매하고 다른 판매사에 재가입해야 했지만 판매 절차나 추가 비용 부담 없이 판매사를 이동할 수 있게 됐는데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초까지 약 300억 원 정도의 펀드가 판매사로 옮겨갔습니다. 네. 시행 첫날 100여 건에 그쳤던 이동 건수는 이제 일평균 200여 건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지역 변동까지는 일어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상당수의 고객이 펀드 판매사로 옮기는 것 자체가 귀찮아하고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펀드 판매사 간 서비스 차별화와 투자자의 판매 선택권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시행 첫 주 결과만 놓고 본다면 사실상 그다지 예상보다는 크지 않은 첫 연속의 태풍으로 끝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도움되는 것들을 찾아가면서 금융사 입장에서는 고객을 뺏기는 거라서 달가울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금융업종별 고객 빼앗기 경쟁이 한층 심화될 전망인데요. 대표적으로 펀드를 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간에 물고 물리는 판매 경쟁이 심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제도 시행 첫 이틀간 판매사를 이동한 펀드 투자자들 중 대부분은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판매사를 갈아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행 첫날 판매사로 옮긴 13억 원 가운데 5억 원가량은 은행에서 증권사로 판매사로 옮겼고 나머지 대부분은 증권사에서 다른 증권사로 이동했는데요. 이동 규모가 46억 원으로 확대된 26일도 은행에서 증권사로 갈아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이에 따라 증권업계와 은행 간 펀드 고객 유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 영업일수가 증가할수록 이동 건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펀드 상품을 단품 위주로 해서 가입하고 투자하시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잘 구축해서 투자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와 답을 줄 수 있는 판매사가 경쟁력을 획득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권, 은행에서 증권사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펀드 관리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걸 고객들이 인식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펀드 판매사 이동제, 고객이 얻는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펀드 판매사 이동제가 시행되면서 판매사들이 수수료를 내리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객들이 펀드에 가입한 이후에도 펀드 판매사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와 각종 사후 관리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다만 아직은 펀드 수수료 등의 큰 인하 조짐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요. 펀드 판매사 이동제 도입 이후에 펀드 관련 수수료 등을 내린 판매사는 전무하고요. 제도 시행 전 판매 수수료를 내린 펀드 수도 65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펀드 이동제 도입으로 판매사를 임고 있는 전체 공모펀드인 2,226개의 3% 정도에 불과한데요. 펀드 판매 수수료를 내린 판매사 역시 전체 61개 사 중 3개뿐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3%라는 숫자, 그리고 펀드 판매 수수료를 낮춘 회사들, 이 규모로 볼 때는 얼마 안 된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일단 이게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는 이유, 이게 옮길 수 있는 펀드가 전부 다 되는 게 아니라 제약이 있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현재는 여러 판매사에서 판매한 일반 주식형 펀드만이 이동이 가능하고 온라인 펀드와 해외 펀드, 장기 주식형 펀드 등은 이동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한 곳에서만 판매한 단독 펀드는 판매사로 옮길 수 없고요. 한 펀드 밑에 여러 개의 펀드를 묶은 엄브렐러형이나 머니마켓 펀드도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또 이미 판매 수수료를 선취형으로 낸 펀드들은 보수 인하 효과를 볼 수 없어 사실상 이동제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네.
이미 판매할 때 수수료를 모두 냈기 때문에 판매사는 선취수를 돌려줄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옮겨갈 테니까 이제까지 먼저 냈던 수수료 돌려주십시오. 내줄 그런 펀드 판매사는 없겠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1단계로 시행이 된 거고 2단계 로드맵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투자자와 업계를 모두 아우르는 현명한 제도가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펀드를 옮겨 타서 펀드 판매회사를 갈아탈 때 얻을 수 있는 요령이나 팁 같은 거 있으면 좀 주시죠. 네, 펀드 이동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동이 가능한 판매사와 수수료를 비교한 후 기존 판매사를 찾아가서 계좌정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 옮겨갈 판매사에 가서 이전 절차를 마무리한 데는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걸리는데요. 네. 시행 초기인 만큼 사전에 기존 판매사와 옮길 판매사에 전화를 통해 관련 내용을 문의하는 것이 좋으십니다. 또 한 번 이동하면 3개월 동안 다시 옮기지 못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1년에 많으면 4번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전문가들은 일단 자신이 가입한 펀드들을 한두 개 판매사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경험하고 자신의 투자 스타일을 점검한 후 펀드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짜볼 만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또 이번 기회에 펀드를 한두 군데 판매사에 모아놓으면 나중에 판매사 간 보수수료나 보수 인하가 본격화될 때 또 다른 판매사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되는데요. 투자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바뀌어야 판매사들도 이를 의식해서 수수료 인하 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증권시장을 보다 보면 똑같은 것이 아니라 투자자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판매 수수료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게 멀지 않아 이렇게 펀드 이동하는 제도에도 도입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 이게 시행 초기니만큼 과제도 많을 듯 싶습니다. 어떤가요? 네, 펀드 판매사 이동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곳곳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부 판매사는 펀드 가입자가 빠져나갈 경우 해당 지원에게 경위서를 쓰도록 하거나 빠져나간 펀드만큼 가입자 유치 목표액을 늘려잡고 있습니다. 아하. 일부 은행에서는 펀드 가입 후 판매사 이동이 불가능한 펀드나 가입 당시 수수료를 먼저 뗀 선취형 펀드 위주로 판매하라는 지시도 내린 상황인데요.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증권사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다른 판매사에서 펀드를 가입한 뒤 이를 고스란히 다시 옮겨오는 펀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펀드 판매사 이동제에 대한 정보 제공도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은행이나 보험사는 홈페이지 등에 아예 이동제 관련 안내문을 게재하지 않는 등 홍보를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동제 시행 직후 온라인을 통해 펀드 판매사를 갈아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던 판매사 중 일부는 자사 고객들 저 시스템 접근을 아예 차단한 상태인데요. 펀드 판매사 이동제 도입한 취지가 무색한 상황인 만큼 빨리 이를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업무 표준이 마련되어 있긴 하나 판매사별로 업무 지침들이 조금씩 상이하다 보니 고객들이 다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펀드 이동 가능한 펀드 수도 판매사마다 좀 상이해서 이 이동 가능한 펀드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편도 겪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인프라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도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수수료, 여러 가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경쟁력을 높여야 될 금융권이 이러고 있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펀드 판매사 이동제, 판매자 위주로 진행됐던 것이 이제는 투자자, 고객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경쟁력을 높이려는 금융권의 노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김영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에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플러스입니다. 곧 설입니다. 사흘간의 짧은 설 연휴 안타깝다, 아쉽다 느끼실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가족끼리 모여서 도란도란 얘기할 생각에 벌써부터 흐뭇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마음은 언제나 넉넉한 명절이지만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면 그다지 또 마뜩치 않습니다. 이 차례상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빈손으로 고향을 갈 수도 없고 부담이 적지 않게 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재테크 플러스에서는 이런 걱정들에 도움되고 실속 있는 풍성한 설맞이 비법들을 모아봤습니다. 재테크 플러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다가왔다. 더욱 풍성한 설을 보내기 위해 분주해지는 이때. 하지만 이것저것 챙길 게 많아 고민도 늘어가는데. 글쎄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물가가 너무 올랐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요. 하지만 걱정은 이제 그만.
알아두면 명절이 풍성해지는 다양한 정보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네, 싸고 많이 저렴하게 장만할 수 있어서 참 좋네요. 종류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할인 행사도 많아서 할인도 받고요. 또 가족끼리 더 정도 끈끈해지는 것 같아서 좋아요. 비용 걱정은 줄이고 만족은 끌어올린 설맞이 방법들. 지금 소개합니다. 매년 명절이면 똑소리 나는 살림꾼들로 명절 특수를 노리는 재래시장. 하지만 여기 재래시장과 더불어 설맞이 장보기 명소로 떠오른 곳이 있으니 바로 지자체 직거래장. 구청 앞 광장 장터는 벌써 소문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가득한데 10,000원짜리 있고 5,000원짜리 있고. 마트나 백화점보다 많이 싼 것 같아요. 가격이 시중보다 저렴하고요. 물건이 아주 좋아요. 과일부터 나물용 채소까지 없는 게 없고 가격 또한 만족도 100%. 그냥 싸게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렴한 이유라도 있나요? 저희 그 직거래 장터에서는 그 각 지자체에서 그 선정한 그 농산물을 가지고 그 직거래에 그 오시기 때문에 한 20% 저렴하게 판매하고 또 그 소비자들한테 직접 그 판매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믿을 수 있는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알뜰하게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는 관할구청마다 자체적으로 열리고 있으니 미리 체크해두는 게 돈 버는 방법. 모든 게 다 물건이 좋고 또 가격도 저렴하고 또 국산이라서 믿고 먹을 수 있고 직거래고. 뭐 구해서 하니까 물건 믿어서 좋고 또 멀리 가지 않아서 좋고. 다가올 설 직전에는 이보다 더 풍성한 상품들로 또 한 번 소비자를 찾아온다고 하니 우리 동네 직거래장 미리 검토해두자. 저희들이 직거래 장터가 역사는 거의 한 20년 정도 되고요. 매주 마지막 달 목금날 저희들이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 구정 행사를 맞이하여 2월 10일이나 10일경에 다시 그 소비자들의 그 제수용품을 위해서 저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직거래 장터에서는 사는 이도 파는 이도 모두가 신명나는 설맞이 풍경. 이거 맛있네요. 45,000원. 하나 더 이어줘. 예, 직거래장을 통해서 구입을 하시게 되면요. 그 질이 좋은 제품을 저희가 이런 일반 마트나 이런 곳보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또 구입을 해서 드실 수가 있고요. 신선한 제품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여기가 다른 데보다 저렴하고 그래서 설 차례할 때 걱정 많이 했거든요. 요즘 돈 많이 들어서. 근데 싸고 많이 저렴하게 장만할 수 있어서 참 좋네요. 직거래 장터에 이어 올해는 편의점의 활약도 주목할 만하다. 평소 정가 판매로 마트보다 비싸다는 인식이 있지만 명절을 앞두고 고객 사로잡는 비책이 등장했다는데 편의점에서 설 3세트를 구입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 배송으로 배송을 해드립니다. 따로 택배비 들지 않는 무료 배송 서비스. 수도권, 지방 상관없이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안전한 배송을 책임진다. 이번 설 연휴가 굉장히 짧아서 친척분들을 찾아뵙기 곤란해졌었는데 점심시간에 짬내서 편의점에서 주문을 간단하게 하고 바로 배송까지 무료로 된다고 하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잘만 들여다보면 고객들을 위한 깜짝 보너스 혜택도 주어진다는데 플러스 1 제품들이 많네요. 이거는 무슨 표시예요? 플러스 10+1이 뭐예요? 예, 저희가 10개를 주문을 하시면 1개를 더 덤으로 드리는 그런 증정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 증정 서비스는 물론 이 작은 편의점 안에 통조림, 식용유의 중저가 세트부터 고가의 굴비, 갈비 세트까지 선택의 폭도 다양해졌다. 게다가 결제 방법에 따라 30% 이상의 할인 혜택도 누린다는데
네,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편의점이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물 세트를 대량으로 구매하시는 분들께 플러스 1덤 행사를 증정으로 저희가 그런 혜택을 드리고 있고 또 편의점에서 이통사 할인 15%에 그리고 저희가 제휴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에는 최대 32%까지 할인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대형마트까지 가서 선물 세트 고를 시간이 없었는데 근처 편의점에 오니까 참 생각보다 선물 세트 종류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할인 행사도 많아서 또 무료 택배도 되니까 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고향에 가져갈 선물은 양손 가득 마련해뒀지만 좀 더 특별한 감동을 위해 모인 분들이 계시다는데 보통 선물을 사면 일률적인 쇼핑백에 넣어주는데 그거 말고 저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선물 포장 노하우. 설 선물의 대표 상품 고급술 포장법. 보통 병 포장할 때 포장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케이스를 만들어서 오늘 포장을 할 거예요. 어떤 병 모양이 되든지 모양 잡아서 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유용하게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일단 여기가 5cm씩 6칸이 될 거고 먼저 굴곡진 병의 모양을 잡기 위해 도안대로 케이스에 밑그림을 그린다. 어느 병에도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 전개도. 다음은 병의 라인을 살리기 위해 중간 부분을 둥글게 오려내준다. 케이스에 각을 잡아가며 에어준 다음 각 부분마다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 붙이면 케이스 완성. 그 안에 병을 넣고 깔끔하게 입구를 장식해준다. 완성된 상자에 선물용 병을 넣으시고 리본이나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이용해서 예쁘게 리본을 매주시면 됩니다. 포장 하나만 더 했을 뿐인데 밋밋했던 선물에서 고급 와인으로 변신 성공. 자, 이번에는 상품권 포장을 할 거예요. 요새 상품권 줄이 많죠. 그래서 상품권에 맞게 종이를 이렇게 재단할 겁니다. 이제 상품권도 정성시대. 일단 마분지를 준비했다면 상품권의 사이즈에 따라 가운데로 라인이 모아지도록 내면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접어둔다. 좌우를 세모나게 모아준 뒤 가운데 구멍을 뚫고 가운데는 다른 색띠를 둘러 고급스러움을 더한다. 이제 상품권을 넣고 리본 매듭으로 마무리 지어주면 여느 선물 부럽지 않은 상품권 포장법 완료. 예전에는 물건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지만 요즘에는 장식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행복해 할 수 있는 게 선물 포장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선물 포장은 포장지 종류나 리본의 마무리처럼 어떤 포인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달라지니 이게 바로 선물 포장의 매력. 일반적으로 선물 주는 것보다 더 정성이 들어가서 좋은 것 같아요. 선물을 배우고 나니까 하나하나가 다 작품 같아서 여러모로 너무 활용도가 높아서 좋은 것 같아요. 어른들한테도 그냥 하얀 봉투에 넣어들었을 때는 사실 액수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게 정성이 들어갔다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하지만 금액을 떠나서 상품을 봉투에 직접 적어서 드렸더니 받으시는 분도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저 시어머니께서는 자랑하시던데요. 선물도 이제는 개성시대. 정성이 따뜻하게 전달되는 나만의 포장법으로 이번 설날에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세요. 짧은 설 연휴의 아쉬움을 가족과의 특별한 추억으로 달랠 수 있는 곳이 있어 찾아갔다. 벌써 이곳은 방문객들로 인산인해. 오늘 가족들하고 탕 구경하러 왔습니다. 이곳이 바로 명절날 온 가족의 피로를 풀어준다는 각양각색의 온천탕.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색깔이 있어서 좋았는데 똑같았네요. 제가 평소에 장미를 많이 좋아하는데 여기 장미탕이 있어서 바로 들어왔죠. 네, 아주 몸이 쫙 풀려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시원하니. 국화, 장미, 와인 등 여러 가지 테마탕으로 눈까지 즐거워지는 맞춤 스파. 국화향이 은은한
은은하게 나서 냄새 좋고요. 따뜻해요. 경관도 좋지만서도 여기 뭐 이렇게 시설이 요거 저거 갖춰가지고 우리 가족들하고 와가지고 편히 쉬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좋은 마당을 해줘서 우리 고맙죠. 이렇게 다양한 스파는 기본이고 특히 이곳이 명절 나들이로 주목받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 가족은 남들보다 더 싸게 즐길 수 있어요. 이렇게 저희처럼 3대가 같이 오면 더 저렴해지거든요. 바로 이곳만의 특별 명절 서비스. 3대가 함께 온 대가족이라면 설 연휴까지 30% 할인된 가격에 가족여행을 즐길 수 있다. 네, 가족끼리 같이 오니까 할인도 받고요. 또 가족끼리 더 정도 끈끈해지는 것 같아서 좋아요. 설 연휴를 맞이해서 또 민족 대명절이다 보니까 가족분들끼리 많이 여행도 계획하고 계시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분들하고 다니시면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 이런 데 부담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스파를 이용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할인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가족여행으로 탁월한 스파. 여기엔 어른들 사랑 한 몸에 받는 탕이 따로 있다는데 몸도 우리 한약 좀 먹이고 가자고요. 너무 좋네요. 어르신들 좋아하는 한방탕이 따로 있어 피로회복은 물론 노화 방지까지 효도 선물로도 손색 없다. 한방에 대한 이 쑥의 그 향기가 이 기분을 굉장히 상쾌하게 해주는 그런 그 느낌을 받고 아주 참 좋습니다. 또한 이곳은 보행족탕이라 해서 따뜻한 물에 발 마사지를 하면서 자연 속에서 산책까지 덩달아 즐길 수 있다. 발이 간질간질해요. 이렇게 산 속에서 발 담그고 따뜻하게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야외 나와서 이렇게 바람 쐬고 밖에서 먹으니까 좋죠. 또한 실내에서는 흥겨운 무대가 한창인데 마술 공연으로 또 한 번 웃음을 선사한다. 바로 설맞이 무료 이벤트 쇼. 재밌고 또 다시 보고 싶어요. 실속 있는 시설들로 정도 키우고 건강도 키우는 명절 여행. 이 외에도 전국 각지의 다양한 체험거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꼭 한번 참고하기 바란다. 가화 만사성. 가족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고 했다. 오랜만에 대가족이 함께하는 민족 명절 설. 이번 기회에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보는 건 어떨까? 전문가와 함께하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시간입니다. 이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매매 시장의 경우 집을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모두 다 어려워하고 있고요. 사무실이나 상가를 이전해야 되는 경우는 생업이 달려있기 때문에 더욱더 답답한 심정이실 겁니다. 문제는 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풀릴까 아니겠습니까? 오늘 관련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 서비스 경영전문대학원의 엄길청 교수 모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예측이 제각각입니다. 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올해 들어서 완만하게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극단적으로 아니다. 이 부동산 대폭락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시장 상황이 현재 자연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이른바 그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금융에 지금 규제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대출 상환에 대하여. 또 하나는 도시 재개발이나 또 재건축에 대해서도 현재 그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장 환경이 자유로워지면 그것만큼은 시장이 활성화될 거라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는 경제가 활성화되고 회복이 되면 자연히 부동산 경기가 동행 내지는 후행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금년도 경제 상황을 놓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환경으로만 보면. 네, 그렇군요. 오늘 부동산 투자의 지혜라고 타이틀하시면서 정주사회가 돌아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정주사회 어떤 의미일까요? 한 곳에 이제 오래 머물러 사는 걸 말하죠. 네. 사실 제 나이 또래만 해도 아마 이사들을 한 10번 이상은 다니셨을 겁니다. 뭐 발품을 팔고 와서 밤새 분양에 줄을 서고 말이죠.
아마 그건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산업사회는 빠른 시간에 산업시설이 늘어나야 되고 네. 또 인력을 보급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국토 이용 면적을 넓게 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주거지를 만들거나 주택지역을 만들거나 해서 도시가 막 넓어지게 되죠. 이것을 직주분리라고 합니다. 네. 직장과 주택의 분리. 그래서 보면 1시간 이상 출퇴근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제 고도화되는 선진국이 되면은 직주가 결합하게 돼 있습니다. 네. 우리 방송국이 있는 바로 이곳만 해도 바로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네. 이쪽에는 미디어 산업이 있고 건너편에는 잘 지어놓은 주거지가 있죠. 이게 이제 새로운 형태인데요. 여기 들어가 좀 더 말씀드리면 생활 공간도 좀 더 복합화해 가죠. 네. 그러니까 평면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거나 옆에 있는 건물하고 상호작용이 높아지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중세시대와 같은 그런 이 정주 사회가 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하긴 뭐 출퇴근 시간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들, 특히나 지난 겨울에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텐데 이 직장과 주거지가 가깝게 되면 정말 편하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요즘은 아파트 단지들 새로 지어지는 걸 봐도 직장과 주택이 가까이 있어서 이동의 시간을 줄였다 이런 걸 모토로 하는 그런 광고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부에서도 이 녹색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직주 근접형, 결합형 주거 공간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정주 사회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키워드, 중심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압축과 복합.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점점 인간 생활에서 문화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데 문화라는 것은 복합할수록 그 비용도 적게 들어가지만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되게 보면은 뭐 컴플렉스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 센터가 있으면 옆에 극장이 있다든가 네. 이런 형태로 말이죠. 또 하나는 이제 이 날리지 워커, 지식 근로자들이 일하는 산업사회에서, 고도 산업사회에서는 여러 분야가 이 업종이 한 곳에 모여 있을수록 시너지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기계공업기술자가 있을 때 화학기술자가 있게 되고 그 옆에 전자기술자가 있고 뭐 메카트로닉스 이런 식으로 막 그 융복합화가 되거든요. 나노 옆에 바이오가 있다든가. 네. 그러므로 압축이 되게 되죠. 또 하나는 말씀이죠. 도시 운영 차원에서의 필요성인데 인구가 줄게 되면 넓게 퍼진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 도시 비용도 적지만은 거기서 또 새로운 경제 활동이 창출되는 그렇죠. 것이죠. 예. 따라서 점점 이제 주민들의 외부 활동도 좀 밖으로 많이 유도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도시나 마을의 정비는 압축과 복합으로 재구성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가지 키워드 압축과 복합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기서 예상되는 게 이렇게 주거 환경과 직장 근무 환경이 가까워지다 보면 그 일반 주택지 근처에 인근 상권들, 근린 상권들도 상당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네요. 벌써 이미 그런 영향들이 있죠. 가령 이제 종전에의 그 압축은 누가 했느냐 하면 이 대형 자본가들이 가서 대형 매장을 줘가지고 네, 자기 힘으로 물리적 압축을 하는 바람에 소위 근방 한 1km에 있는 작은 점포들을 아주 어렵게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만 네. 이번에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도시의 계획과 전략에 의하여 서로가 이제 모여서 서로가 서로의 상호작용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느린 도시가 슬로우 시티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곳에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 중세를 한번 떠올리면 말이죠. 일생 동안 0.4마일, 반경 0.4마일 안에서 일생을 마쳤다는 거 아닙니까? 예. 유럽에 있는 도시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당연히 발로 걸어 다니는 워킹 시티가 되고 또 플라자와 같은 광장 문화가 발전하게 되고 또 시민사회의 다양한 소통 채널이 발생해서 이른바 장거리 이동 수요가 좀 줄게 됩니다. 네. 아마 앞으로 제가 알기로 서울도 지금 어떻게 다시 이것을 한 100만 명 단위의 메가시티로 나누자 뭐 이런 논의도 있는 것처럼 거대 도시는 어차피 새로운 분화가 예상되고 또 중소도시는 새로운 통합이 예상된다. 네. 이미 이런 몇 개의 시도는 그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볼 때 이 디지털 기술이 있으면서 사실 디지털 망상으로는 전세가 어디든 다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우스 클릭 한 번이면 연결돼서 물리적인 거리감을 줄이는데 네. 굳이 몇 시간씩 걸려서 출퇴근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정주사회가 온다는 말씀을 고개가 끄덕여질 수밖에 없는데요. 인근 상권이 근거리 중심으로 이렇게 슬로우 시티로 재편성이 된다면
이것 말고 정주사회가 가져올 또 다른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예, 바로 이제 그렇습니다. 만일에 이제 좀 더 많은 사람을 밀집시켜 놓으면 과연 여기 황폐화된 도시의 회색 문화 속에서 살아가겠느냐, 자연은 또 어떻게 회생시키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죠. 여기서 바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건폐율은 작아지고, 즉 바닥 면적에 집이 올라가는 면적은 작아지는 반면에 용적률이 높아집니다. 네. 이른바 빼빼로 건물이라고 하죠. 그러면 밑에 요즘 심한 경우는 용적률이 10%, 건폐율이 10%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대지의 90% 이상이 나대지로 남게 되죠. 이것을 대개 국가에서 이제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일본 같은 데는 이것을 한 절반가량 기부 체납을 받습니다. 네. 서울시는 25%를 받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공원을 만들거나 뭐 생태훈련 경험장을 만들거나 필요한 공공시설을 짓거나 해서 사실은 도시 안에 새롭게 자연이 회복될 수 있고 사유지의 공공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면에서 여러분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건폐율은 좁아지지만 용적률이 올라가는 방식을 통해서 자연이 도시로 들어오고 자연 건물과 건물 사이에 연못이 생긴다든가 냇물이 흐른다든가 하는 이런 형태로 도시 토지 이용의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변화이겠습니다. 네, 뭐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갈망이야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리고 발전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 토지 이용하는 효율이 극대화되면서 자연과 이런 일반적인 것들 우리가 개발하는 게 엮이다 보면 도시 부동산의 가치에 또 변화가 심각하게 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땅값이 변화가 되고 또 이른바 주택 가격도 좀 패러다임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좀 미래를 보고 한번 조언을 하면 가령 주거지로만 구성되어 있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생산지로만 구성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 둘이 결합되어진 직주 결합되어지거나 결합되어지고 있는 지역 이런 지역들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넓게 퍼진 상권보다는 자꾸 압축되어지는 상권 눈으로 보시면 보이게 됩니다. 네. 역세권 같은 데 가보면 그래서 이게 한쪽에 여러 가지 형태의 점포와 가게가 압축되어지고 있구나 하는 감이 드는 쪽 이런 곳일수록 또 역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인천 같은 곳에 있습니다만은 도시 자체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전제로 만들어지는 도시들이 있죠. 네. 네, 이런 도시들의 가치도 당연히 높아질 수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주 야간 상주 인구가 늘 좀 이렇게 있는 네. 되게 그렇지 않은 곳이 많잖아요. 그렇죠. 어디는 낮에 사람이 있고 어디는 밤에만 있는데 지금 목표가 그거거든요. 주 야간 상주 인구가 좀 기본적으로 결합되자. 네. 이런 것 측면에서 그 부동산 가치를 또 내다보시고 또 하나는 주민들의 야외 활동이 늘어나게 만들어 놓는 거. 네. 집안에 있는 것보다는 바깥에 나와서 걸어 다니는 게 훨씬 더 재미있고 건강하고 이렇게 환경을 만드는 것. 이런 곳일수록 상대적으로 소위 말하는 부동산 투자 가치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무슨 지역 이렇게 나누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거 지역과 일하는 사무실 밀집 지역은 완전히 달랐었다라고 했다면 이제는 먼 미래에는 이게 정말 결합이 돼서 정주사회로 나가게 될 텐데 당장 가까운 2010년에는 우리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이 지역 균형 발전에 관련된 지금 큰 논쟁이 지금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것이 이제 합의점을 찾게 되거나 또 새로운 대안이 나와지게 되면은 우선 그동안 이것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것이 도시 안의 도심 재생 작업입니다. 네. 재건축, 재개발. 저는 연내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조금 묶어놓거나 또 규제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활성화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그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조금씩 이 분위기가 호전될 수 있을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일자리는 많은데 거기에 주거지가 별로 없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지역은 분명히 그 주변을 개발하거나 복합화시켜서 이른바 일하는 사람들의 주택을 공급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분양률도 굉장히 높죠. 일자리 옆에다 지어주니까 말씀이죠. 또 반면에 집은 잘 지어놨는데 이 일자리가 없는 곳
이런 곳은 흔히 말하는 그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요즘 그 디지털 단지 같은 곳에 보면은 이 새로운 그 산업시설은 이 주거지와 같이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소음도 없지요. 소리 무슨 공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심한 경우는 어떤 그 회사는 옆에 있는 주거지보다 더 깨끗합니다. 네. 더 인텔리전스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지역. 이런 쪽에서 분양되는 것들은 물량이 작더라도 또 무슨 크게 브랜드가 높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좀 새로운 안목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 보는 눈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정말 보다 보면 단순하게 올라가는 지역이다, 유망 지역이다가 아니라 정주 사회로 나가는 과정에서 근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게 주거와 사무 환경이 어떤지, 또 그 주변의 상권이 얼마나 융합, 복합화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이게 상당한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이런 와중에서 그 부동산 경기도 안개 속인데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거나 혹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는 분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좋겠습니까? 가령 뭐 도시 재생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그곳에 거주하는 어떤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셔야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엔 나중에 이제 사업 단계에서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어차피 내가 이 직업의 성격상 또는 직장과의 관계로 볼 때 나는 이미 여기 정주화될 소재가 높다고 판단되어지면 이럴 때 그곳에 다소 좀 주거 환경이 조금 떨어지는 오랜 낡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미리 좀 가서 지분을 갖는 게 중요하니까 네. 거기 가서 좀 불편을 참고 좀 사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 또 하나 이제 과거처럼 내가 내 집을 꼭 장만해야 되겠다 해서 너무 일터로부터 먼 거리에 가서 무리하게 빚을 얻어가면서 분양을 받고 하는 일은 조금 좀 제고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이게 다른 뭐 경우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른바 재정적으로 좀 안정된 분들의 경우는 출근 시간이 30분을 잘 넘질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면도 좀 고려하셔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에서 필요한 주택을 찾는, 또 필요한 주택이 있는 곳에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이런 안목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래 부동산 시장, 정주 사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건 내 집 마련하시건 한다면 이젠 이사도 많이 다니지 않는, 그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일거리도 달라지는 이런 사회가 온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대 서비스 경영 전문대학원의 엄길청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영화 보디가드의 명장면 하게 되면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이 남자 주인공 케빈 코스트너가 괴한으로부터 위트니 휴스턴을 안고 나가던 모습, 그 명장면을 기억하시면서 보디가드 한번 해볼까 관심 가지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참으로 위험한 일이기에 고객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도 크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남자들조차 쉽지 않은 직업 보디가드를 90년대 초반부터 국내 여성 경호원으로서 활동해오면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성 전문 경호회사의 듬직한 CEO로 제2의 인생을 펼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퍼스트레이디의 고은옥 대표를 오늘 퍼스트클래스에서 만나봅니다. 어려서부터 닦은 태권도 실력으로 금녀의 벽을 넘은 그녀. 남자 동료들과 똑같이 경호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기만을 기다렸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그토록 바라던 꿈을 이루며 여성 보디가드로서 맹활약하는데, 남자들도 힘들다는 경호의 세계. 성역을 뛰어넘어 실력으로 인정받기까지 그녀의 열망은 식을 줄 몰랐다. 히딩크 감독,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 등 세계 유명 인사들의 경호를 맡은 실력자 경호원에서 이제는 국내 최초로 여성 전문 경호 사업에 도전, CEO로서 또 한 번 비상을 꿈꾸는데, 경호업계의 홍일점으로 떠오른 기업, 그 빛나는 성과를 읽어낸 오늘의 주인공, 퍼스트레이디의 고은옥 대표를 퍼스트클래스에서 만나보자. 일단 퍼스트레이디는요, 다들 영부인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국내 최초 저희 최상급의 여성 경호원들로 이루어진 여성 전문 경호 업체가 의뢰인을 영부인처럼 모시겠다는 의지로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국내 세계 최초의 여성 전문 경호 법인으로 출범을 한 회사입니다.
과거에는 신체적인 조건을 많이 따졌어요. 군 출신이고 운동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운동 능력들, 체격적인 조건들을 많이 따졌는데 근래에 와서는 법적인 조항들도 많이 배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서의 역할도 많이 해야 되고 외국어나 골프나 승마나 이렇게 부수적인 어떤 역할들, 능력들이 굉장히 필요로 한 직업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올바른 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인성을 갖추지 않고 이 일에 임했을 때 올 수 있는 그런 데미지들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인성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이제 딸 부잣집이에요. 아들이 없고 딸만 셋인 집안에 제가 둘째인데 어렸을 때 주변에서 아들 없는 거에 대한 얘기하는 게 되게 싫었었어요. 엄마가 그런 말씀을 듣고 또 주변에서 이렇게 아들 없어서 어떡하냐, 양자드려야 되지 않냐, 재산 누가 지내주냐 이런 게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시작했던 게 운동이었고 또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아들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참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운동을 했고 또 운동을 했던 게 당연히 경찰이나 군인을 생각을 했는데 여성이었기 때문에 진출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어요. 간부나 장교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호원이라는 직업을 선택을 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르바이트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한테는 이제 너무 잘 맞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직업군으로 저는 이제 자리를 잡았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또 탐정이란 업무도 하게 되고 이렇게 사업도 진행을 하게 되고 모든 게 단계 굉장히 연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따님이 이제 이리나하고 같이 방한을 한 적이 있으셨어요. 그때도 굉장히 기억에 남고 월드컵 때 각 세계 이제 기업의 회장님들, VIP들도 많이 모셨었고 또 엑스제팬에 공연을 왔을 때도 수행을 했고 탕크루즈 시사회 할 때도 했었고 최근엔 히딩크 감독의 수행도 했었고요. 근데 어떤 정말 유명 인사들을 수행하고 이런 것들보다 오히려 더 저한테 기억이 많이 남는 부분들이 스토킹 때문에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 또 가정폭력, 학교폭력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수행을 했을 때 한 분 한 분 그분들이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돌아갔을 때 저의 보람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하면서 사실 힘든 부분도 많았고 또 이렇게 손에 신경이 끊겨서 다친 적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하나의 일들을 통해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96년에 이 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여성 경호원이라는 직업군이 없었고 주변에 여성 경호원들도 없었기 때문에 현장을 가면 팬사인회 현장을 가도 경호원인지를 모르고 그냥 가게 점원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대놓고 우리 여성 경호원 필요 없습니다라고 남자를 교체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나 편견이나 그러니까 여성 경호원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곱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차츰차츰 시대가 바뀌고 트렌드가 변화되면서 여성 경호원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지금은 여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 경호원이라는 직업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수요도 늘어갈 거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 역할들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면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어떤 특정인에 국한된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셨어요. 정치인, 연예인, 그리고 이제 회장님들, 경제인들 많이 생각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아이들 유괴 납치가 많아지면서 아이들 등하교하는 업무들도 있고 정말 찜질방이나 장례식장, 결혼식장 이런 업무도 있고 스토킹 피해자들에 대한 신변보호들도 있고 또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으로 인한 어떤 사례자들, 피해자들로 인해서 이제 생겨지는 그런 저희를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비서 업무도 하고 또 운전 기사로서의 경호 운전 비서 이런 역할들도 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기존에 없었던 시장이 많이 창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메리트도 굉장히 큰 게 또 이 직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레이디의 단독 매출가 한 40억 정도 되고 있고요. 현재는 2010년도에 그룹이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 사업과 병행해서 건물 종합 관리나 인력 파견이나 이런 쪽의 사업이 같이 병행이 되고 그룹화되면서 이제 향후 목표를 100억으로 두고 있고요. 현재는
해외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싱가포르나 중동 국가들, 유럽, 미주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각 해외에서도 여성 경호원들 그리고 한국의 경호원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능력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 시장도 그렇고 건물 종합관리 부분 그리고 이제 건설 부분과 여러 가지 인테리어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합쳐서 굉장히 사업이 크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케팅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경호 상품 홈쇼핑에 판매를 한 적도 있었고 일본 시장에 이제 언론이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시장 확대도 많이 됐었고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경호 시장은 굉장히 전망이 밝다라고 얘기들을 하세요. 빈부격차도 많아지고 범죄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본인의 신변이나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강해질 거고 그에 따라서 경호원의 수요는 굉장히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거에 제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제안을 받았던 적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군인, 경찰, 경호원, 탐정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경호업계의 CEO가 되면서 여성이었기 때문에 제안을 받았던 적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참 좌우명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성공은 도전하는 자의 미래에 있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만약에 태권도를 하지 않았거나 경호를 하지 않았거나 내지는 탐정 업무를 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라면 지금의 제 모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뭐라 하든 여자기 때문에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던 간에 제가 도전하지 않았다라면 여기에 따른 결과물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노력의 대가는 이유 없이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굉장히 믿고 또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노력하는 과정에서 또 그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결과물들이 창출이 됐었기 때문에 노력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정말 멋진 결과물들이 온다라는 걸 직접 또 체험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요. 항상 노력하고 도전하고 준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을 두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결혼을 못해서요. 결혼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학문적으로 지금 박사과정도 밟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사실 사업적인 욕심과 목표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호사업도 건설사업도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또 다지고 기반을 잡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사람들 때문에 가장 힘들었었던 부분도 있었고 사람들 때문에 정말 흥하기도 망하기도 하는 업이다 보니까 정말 멋진 후진 양성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고요. 어쨌든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 앞으로 진행해 나갈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 걱정들 많으실 겁니다. 이 명절을 앞두고 나면 꼭 필요한 물건들 가격이 올라서 주머니 때문에 답답하셨다 이런 분들 계실 텐데요. 돈 나갈 일이 이만저만 부담이 아닌데 경기도 좋지 않아서 보너스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설 연휴, 명절 달갑지 않다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좀 주머니가 가벼우면 어떻습니까? 마음만큼은 넉넉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 경제 매거진 올해도 변함없이 여러분들 가게에 도움되고 실속 있는 정보들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